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물가 상승 억제와 경기 부양은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인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고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관계인데요. 근데 사실 이 긴축이라는 게 때때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사실 긴축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참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큰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어야 부채 문제가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규모가 큰 나라들은 긴축이 필요할 때도 제대로 된 긴축을 잘 못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세계 주요국들 중에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로 유명하고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정부부채가 많기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이 한중일 세 국가도 적극적인 긴축에 나서지 않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긴축이라는 단어와는 특히 거리가 먼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 최근에 긴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실물 경제, 금융 경제 할 것 없이 하반기부터 드러날 많은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랫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이 뒤늦게 긴축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서 글로벌 자금 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일본이 긴축을 했을 때 나타날 위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긴축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 잘 안 했으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긴축의 신호를 띄웠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요. 더불어 만약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돌아서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여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하나는 흔히 아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한다든지 기준금리를 내려서 완화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로 계속 0%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금리 변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말고 일본의 중요한 통화정책인 요것도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처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말고 일본 중앙은행은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우리말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통화정책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실 분도 있으니까 일단 단어 언급은 해야죠.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 국채금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일본 중앙은행은 장기 국채금리를 0%대에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0.5%로 정하고 이걸 넘지 못하게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0.5%를 넘어서 튀려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더 오르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걸 사들이면서 인위적으로 국채금리를 컨트롤한다 이거죠. 네. 국채 수요가 부족해서 금리가 뛰는 상황이 벌어질 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럼 국채 금리를 다시 0.5%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국채 금리를 0%대로 유지하면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말고 이런 YCC라는 수익률 통제 곡선을 통해서 시장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예요. 그런 거라면 일본한테는 국채금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기준금리 이상으로 중요한 정책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28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걸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못 넘게 묶어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까지 이걸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0.5%를 넘어가더라도 최대 1%가 넘기 전까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국채를 사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는 시장 개입 없이 일부 금리 상승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인데 이 국채금리를 1%까지 올라가도록 놔둔다는 말은 회사채나 무슨 다른 채권들도 금리가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국가들의 금리 수준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1% 이야기하는 게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일본이라는 이 국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금리 정책을 생각해보면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정책 수정을 통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앞으로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금리를 점차 인상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수정을 사실상 긴축의 신호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일본도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 중심 중소업체들이 적자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일본의 높은 물가 상승 속도를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시장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일본도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통제하는 YCC 정책을 폐지하지 않겠냐는 그런 YCC 폐지론도 지금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근데 일본이 긴축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긴축으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1%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긴축 기조를 보이니까 잠깐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바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요번에 그런 일이 잠깐 나타났었다 이거네요. 네. 일본의 긴축으로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기존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일본 국채 수요가 전보다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인데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는 거고요. 이게 또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네요. 네. 사실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일본의 긴축이 미국의 시장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일본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인 것도 맞고 당장은 우려할 정도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일본이 긴축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됐을 땐 미국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금리 상승 압박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본격적인 긴축은 세계적인 금리 상승 압박을 주는 거네요. 네,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면 일본은 1990년대 초에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당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는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요.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기준금리가 1%대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다 2000년에 들어 진짜 금리가 제로인 상태까지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본 기업을 포함한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 방식이 성행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거래 방식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투자자들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주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다른 신흥국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금리도 일본보다 더 높고 실제로 더 안전한 그런 미국 국채를 사는 데 투자한 거예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자국 기업들하고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난 투자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특히 일본 주변의 아시아 신흥국 위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여기서 나타날 문제가 뭐냐?
그동안 일본이 신흥국에 들어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물건 파는 나라들을 보면 여전히 수출 규모가 중국 비중이 높은 건 맞지만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 위주로 수출을 많이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이 긴축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엔화 강세를 추구하게 되면 기존의 신흥국에 들어가 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투자 여력이 줄어 경기는 죽고 심한 경우 연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인 긴축 방향성을 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 자금들이 신흥국들한테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럼 이들 신흥국 경기에 타격이 생기고 여기에 수출로 물건 팔아야 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줄고 대외 교역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추가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일 간의 수출 경쟁 품목 차원에서 우리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이 생기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 내용이 맞는 얘기긴 한데 포인트가 좀 엇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요지는 일본의 긴축과 엔화 강세로 신흥국 경제가 위축돼서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우리 수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일본이 긴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긴축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서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날 위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중국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 경제 상황 이야기하면 지금 남 걱정할 때냐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남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챙겨보는 거겠죠. 세계화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이점도 있지만 세계화 기간을 거치면서 마치 옛날에 한 동네 전부 다 연대보증 서준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엮여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무역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